레프 톨스토이, 안나 까레니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제1부.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오블론스키 집안은 모든 것이 어수선했다. 아내는 남편이 전에 그들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있었던 프랑스 여인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더 이상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내놨다. 이러한 상태가 벌써 사흘째나 계속되어 당사자인 내외는 물론 가족들과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까지도 더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들이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고 모두 그들의 동거 생활은 무의미하며 한 여인숙에서 우연히 같이 묵게 된 사람들이 차라리 그들, 즉 오블론스키가의 가족들이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보다 서로서로 훨씬 친근한 관계로 맺어졌을 거라고 느끼고 있었다. 아내는 제 방에서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이들은 온 집안을 마치 부모 잃은 아이들처럼 뛰어 돌아다니고 영국인 여자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말다툼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으면 한다는 편지를 친구에게 썼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또 요리사가 식사 시간에 맞춰 자취를 감춰버렸고 식모와 마부까지도 급료를 계산해달라고 했다. 말다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스테판 아르카디치 오블론스키 공작, 흔히 스티바로 불리는 은 언제나처럼 아침 8시에 아내의 침실이 아니라 자기 서재 모로코 가죽 소파 위에서 잠을 깼다. 그는 다시 포근히 자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딱바라진 살집 좋은 몸뚱이를 소파의 스프링 위에서 돌려 방향을 바꿔 놓은 뒤 베개를 꽉 껴안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걸터 앉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게 어떤 꿈이었지? 그는 꿈을 더듬어가며 생각했다. 정말 그게 어떤 꿈이었지? 그래,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오찬을 베풀었어. 아니,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어딘지 아메리카풍이 있는 곳이었어. 그렇지, 꿈에서는 다름슈타트가 아메리카에 있었어. 그래, 알라빈은 유리 탁자 위에 오찬을 베풀고 그래, 탁자들도 모두 내 마음의 보물이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아니가 아니라 뭔가 훨씬 훌륭한 노래였고 그 탁자 위에 목이 길고 귀엽게 생긴 병들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여자들이었어. 그는 생각해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두 눈은 즐겁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 좋았어. 정말 좋았어. 그곳엔 굉장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 말이나 생각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생시에는 표현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었어. 그는 나사 커튼의 한쪽 옆구리에서 새어드는 햇살에 제정신이 들어 소파의 가장자리에 가볍게 늘어뜨린 두 발로 아내가 지난해 생일 선물로 손수지어준 금빛 모로코 가죽 실내화를 더듬어 찾았고 9년 동안의 오랜 버릇에 따라 그대로 주저앉은 채 침실에서 늘 가운이 걸려있던 쪽으로 손을 뻗쳤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아내의 침실이 아니라 서재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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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는 이미 일어나버린 온갖 일들을 떠올리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다시 아내와 벌인 말다툼의 자초지종, 꼼짝 못하게 된 절망적인 자신의 온갖 처지, 또한 무엇보다도 괴로운 자기 자신의 허물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래, 그녀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또 용서할 수도 없겠지. 무엇보다도 끔찍한 건 모든 허물이 내게 있고 허물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내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모든 드라마가 있다. 그는 생각했다. 아, 아, 아. 그는 말다툼에서 받은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갖가지 인상들을 떠올리며 절망적으로 입버릇처럼 되풀이해 외쳤다. 무엇보다도 불쾌했던 건 그가 즐겁고 흐뭇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선물할 큼직한 배 한 개를 손에 들고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의 모습을 객실에서도 서재에서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침실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만 그 불행의 쪽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언제나 안절부절하고 사소한 집안일에 이르기까지 안달복달하기 때문에 소견이 좁은 여자라고만 여겨왔던 돌리가 쪽지를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앉아서 공포와 절망과 분노의 표정이 엉클어진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녀는 쪽지를 가리키며 캐물었다.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때 일을 회상할 때면 사건 자체보다도 아내의 이러한 말에 자기가 어떤 태도로 대답했던가 하는 것이 스테판 아르카디치를 더욱 괴롭혔다. 그 순간 그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죄중을 벼랑간 잡혀버리고 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자기의 과실이 폭로되고 나서 아내 앞에 서 있어야 했던 자신의 처지에 알맞은 얼굴을 좀처럼 꾸며댈 수가 없었다. 몰골 느끼고 화를 내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지 못할 거면 차라리 태어난 얼굴로 있는 대신 그 어느 것도 그가 실제로 저지르고 만 짓보다는 한결 나을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전혀 부지 중의 한순간 뇌신경의 반사작용이다 라고 남달리 생리학을 좋아하는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생각했다. 버릇이 되어버린 선량한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미소를 띠고 말았던 것이다. 이 어리석은 미소만은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미소를 보자 돌리는 마치 육체의 고통을 느끼듯 부르르 타고난 괄괄한 성정으로 한바탕 악담을 퍼붓고는 방에서 뛰쳐나가 버렸다. 그 뒤로 그녀는 남편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모든 화근은 이 어리석은 미소에 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여가며 자기의 행위를 후회한다고 스스로를 믿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6년 전쯤 처음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 후회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었다. 34살의 미목이 반듯하고 다정다감한 사내인 자신이 지금 살아남은 5아이와 이미 죽어버린 2아이의 어미이며 그보다 1살밖에 젊지 않은 아내한테만 빠져있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와 새삼스럽게 뉘우칠 마음은 없었다. 다만 아내의 눈을 좀 더 솜씨 있게 속일 수 없었던 것을 후회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입장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아내와 아이들과 자기 자신을 안타깝게 여겼다.